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오늘도 소개해드릴 책은 오프라 윈프리 관련된 서적이고요. 제목은 나는 실패를 믿지 않는다입니다. 책 맨 뒤편 겉표지에 짤막한 글이 있는데 좀 강렬해서 읽어드리고 싶거든요.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해서 감자포대로 만든 옷을 입었다고 하여 감자포대 소녀로 불렸던 오프라 윈프리. 까만 피부에 흑인, 100kg의 뚱뚱한 몸매, 지독히 가난한 어린 시절. 결혼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고 9살의 사촌 오빠로부터 강간, 14세가 될 때까지 계속됐던 친척들의 학대, 14살의 출산과 함께 미혼모가 되었고 2주 후 아기의 죽음, 불행한 과거. 그러나 토크쇼의 여왕, 보그지 패션 모델, 영화배우, 자산 6억 달러, 하나로는 8천억의 갑부, 영화의 TV 프로 제작, 출판, 인터넷 사업을 총망라한 하퍼 엔터테인먼트의 그룹의 대표. 시사주간 타임은 윈프리를 20세기의 인물 중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으며 포춘지 선정 미국 최고 비즈니스 우먼 2위였을 뿐 아니라 인콰이어러지 선정 세계 10대 여성의 선두에 선정, 월스트리트 저널 조사로서는 미국인이 존경하는 인물 3위에 뽑혔습니다. 이런 글이 있고요. 이 책의 많은 챕터 중에 역경을 이기다라는 제 4장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버먼과 젤마는 오프리가 그들의 집으로 돌아와서 매우 기뻤다. 그녀가 더 이상 그들이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그 9살짜리 꼬마가 아니었을지라도 말이다. 이제 13살의 오프리는 성전적인 옷을 입고 뽐내며 걷는 건방진 10대였다. 그녀는 버논에게도 버릇없이 굴었고 예의 없이 그를 pop스라는 호칭으로 불렀다. 그러나 오프리가 그렇게 고약하게 행동한 것은 엄청난 비밀을 덮으려는 이유에서였다. 그녀는 임신 7개월의 몸이었다. 오프리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았고 바로 그날 아기가 태어났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조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며칠 뒤에 죽고 말았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오프리는 자신감을 잃게 되었다. 아이가 죽은 뒤에 나는 학교로 돌아갔어요. 내 인생에서 두 번째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면서요. 나는 독서에 몰두했지요. 헬런 켈러나 아네 프랑크처럼 고통을 겪은 여인들에 대한 책들을 주로 읽었어요. 버너는 설득력 있는 경례의 말로 타이르고 엄격한 규율로 이끌어서 오프라가 과거를 극복하도록 만들었다. 오프라는 자신이 올바르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자신을 도울 수 있다고 믿었다. 아버지가 그녀에게 기대하는 것은 아주 분명했다. 버머는 그녀에게 말했다. 잘 들어라 애야. 내가 모기 한 마리가 자동차를 끌 수 있다고 말하면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내가 그렇다면 그냥 그런 거다. 이제 버너는 이발사 일을 하면서 잡화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쉴 틈 없이 장시간 일해야 했지만
그 때문에 오프라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시간이 줄어들지는 않았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버몬과 젤마 어느 쪽도 그릇된 행동을 더 이상 참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엄격하게 규칙을 정했다. 오프라에게 얌전한 옷차림을 하라고 강조했고, 말대꾸를 하거나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그 대가로 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프라는 말했다. 나는 벌을 받지 않는 행동과 벌을 받아야 하는 행동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나는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했어요. 버논은 딸에게 훈계했다. 어두워지기 전까지는 집에 들어와라. 늦었다가는 현관에서 잘 줄 알아라. 버논과 젤마는 오프라가 학업에만 전념할 것을 요구했다. 여름철이라 학교가 방학 중이었는데도 그녀는 매일 적어도 새로운 단어 5개를 암기해야 했고, 한 달에 4-5권 책 정도의 책을 읽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먼저 번에 함께 살 때 그랬던 것처럼 책을 읽은 뒤 독후감도 써야 했다. 그러나 오프라는 그들의 완고한 사랑 방식에 답답해하지 않고 잘 자랐다. 1968년 9월, 오프라가 14살 되던 해에 그녀는 내슈빌의 이스트 고등학교에서 10학년을 시작했다. 그녀가 부러워하면서 항상 서로 다르다는 것을 느껴야 했던 미러키의 사립학교와는 달리 내슈빌의 학교는 그녀에겐 최적의 장소였다. 학생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었고 중산층의 흑인 학생들도 많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의 학업 성적은 부진하기만 했다.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인데다 새로운 학교에 적응해야 하는 일까지 겹치지면서 오프라는 처음에 단지 C밖에 받지 못했다. 버논은 딸에게 더 열심히 노력하라고 다그쳤다. 그는 강한 어조를 사용하며 그녀에게 자극을 주려고 했다. 그는 그녀에게 딱 잘라 말했다. 네가 단지 C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아이였다면 내가 너에게 기대할 것도 고작 그뿐이겠지. 하지만 넌 그런 아이가 아니다. 그러니 이 집에서 네가 C를 받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버논과 젤마는 한층 더 엄격한 새 의무를 그녀에게 부과했는데 그것은 텔레비전 시청을 제한한다는 것이었다. 버논은 그녀에게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가르쳤다. 세상에는 일을 일으키는 사람들,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저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오프라는 아버지와 새어머니 젤마의 지도와 보살핌 아래서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학업 성적은 로켓이 날아오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우등생 명단에 이름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과 동료 학생들의 관심을 얻게 되었다. 오프라는 연극부에 가입했고 또 토론팀에도 참여하여 암송법과 연설법을 연습했다. 토론팀은 연설과 토론을 겸하는 동아리였는데 다른 학교에서 열리는 대회에도 참가했다. 자신의 뿌리가 자랑스러웠던 오프라는 유명한 노예제 폐지론자인 해리엇 퍼트만과 소전의 트루스에 대해 연설을 했다. 그녀는 또한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책들 중 하나인 마가릿 워커의 주빌릿을 낭독하기도 했다. 그 소설은 노예 집안의 딸이자 농원의 주인인 바이리의 일생을 주제로 한 이야기이다. 상급생이 됐을 때 오프라는 자신감을 되찾게 됐다. 그래서 그녀는 학생회 부회장에 입후보하기로 결정했다. 그녀의 실제적인 공약들, 구내식당 음식의 질 개선, 훌륭한 교풍 조성, 댄스 파티에 라이브 밴드 초청 등 동급생들에게 호소력이 있었다. 개표 결과는 오프라의 승리였다. 우수한 성적과 과외 활동에 근거하여 오프라는 그해 콜로라도주의 이스트 파크에서 열린 청소년을 위한 백악관 회의에 초대받게 되었다.
전국에서 온 빼어난 학생들과 경제계 지도자들 500여 명과 함께 그녀는 10대 청소년들과 관계 있는 문제들에 관한 토론에 참가했다. 내슈빌로 돌아온 오프라는 지역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라디오 방송국인 WVOL의 디스크 자키 존 히멜버그의 인터뷰에 응했다. 한편 오프라는 학교 생활도 계속 잘해나가고 있었다. 그녀가 이룬 성과로 인해 오프라는 동급생들 사이에서 돋보이는 존재가 된 것은 말한 것도 없고, 그녀가 가지고 있는 열의와 의욕으로 인해 친구들의 존경까지 얻게 되었다. 1971년 상급생이 된 오프라는 자신의 17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파티를 크게 열었다. 생일 파티는 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친구들 모두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널찍한 장소여야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학교의 학생들 모두를 초대했다. 몇 달 뒤에 오프라는 얼마 전에 콜로라도에서 있었던 청소년 회의 건으로 그녀를 인터뷰했던 디스크 자키 존 히벨버그를 전화를 받았다. 그는 지난번 인터뷰에서 고등학생인 그녀가 얼마나 능숙하게 말을 잘했는지를 상기하면서 오프라에게 라디오 방송국을 대표해서 내슈빌에서 열리는 화재 예방 미인 대회에 출전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하지만 버넌 윈프리는 그 생각에 반대했다. 오프라도 처음에는 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미모를 갖춘 수많은 젊은 아가씨들이 타이틀을 얻으려고 다툴 것이므로 미인 대회는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본 뒤에 오프라는 그녀가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미인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오프라가 야외복으로 차려입고 심사위원들 앞에 서 있었을 때 그녀는 소방차 색깔과 같은 붉은 머리를 가진 백인 여성들의 무리에서 유일한 흑인 여성이었다. 오프라는 자신이 대회에서 우승할 가망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대회 내내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었다. 그런데 긴장을 푼 이런 느긋한 태도가 오히려 그녀의 성공 전략이 되었다. 심사위원들이 소녀들 각자에게 만약 100만 달러가 생긴다면 무엇을 하겠는가라고 물었을 때 오프라는 아주 솔직하게 대답하면서 그들을 박장대소하게 만들었다. 저는 막 써버릴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쓰고 또 쓸 거예요. 질문들이 보다 진지해져서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오프라의 답변은 그들에게 훨씬 더 큰 감명을 주었다. 방송 기자가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저는 세상에 진실을 알리는 일에 관심이 많거든요. 오프라의 유머 감각과 지성미, 자신만만한 성격이 심사위원들의 높은 점수를 얻었다. 그녀가 1971년 화재 예방 미인대회 왕관을 쓰게 되었을 때 오프라는 그 타이틀을 차지한 첫 번째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이 되었다. 몇 달 뒤에 오프라는 화재 예방 미인 대회에서 그녀를 후원했던 WVOL 라디오 방송국에 찾아갔다. 신체적 결함을 가진 아기의 출산을 예방하기 위한 연구에 기금을 제공하는 소아마비 구제 모금운동 단체인 마치 오브 다임스를 위해 기부금을 모으는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그녀가 방송국에 있는 동안 마스크 자키 하벨버그는 그녀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네면서 마이크에 대고 읽어보라고 요구했다. 그는 그것을 테이프에 녹음했고 나중에 방송국 국장인 클레런 킬크리스에게 들려주었다.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오프라의 천부적인 재능에 깊은 감명을 받았던 킬크리스는 그녀에게 라디오 뉴스 기사를 낭독하는 방과 후 일자리를 제안했다. 이제 학교가 끝난 뒤에 오프라는 아버지의 잡화점에서 일하는 대신에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 반까지 매 30분의 뉴스 기사를 낭독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오프라는 17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첫 번째 방송일을 얻었고
또 한 주에 $100를 벌게 되었다. 이것은 10대에게는 상당한 액수였다. 상급방 학생으로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라디오 방송국 일을 하면서 용케 성적을 유지했다. 학교에서 그녀의 인기도 계속 수직 상승하고 그녀는 학급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학생으로 꼽혔고 가장 인기 있는 남학생으로 뽑힌 앤토니 오티와는 데이트하는 사이였다. 그는 오프라와 마찬가지로 존경받는 학생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둘 다 토론팀의 일원이었다. 그들은 연설에 관심이 있는 다른 동급생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다른 학교의 토론대회에 참가했다. 1971년에 오프라는 연설을 하러 처음으로 로스앤젤레스로 여행을 떠났다. 여행 경비는 한 종교단체에서 지불했고 로스앤젤레스에 머무른 동안에 오프라는 흔히 그렇듯 할리우드의 관광 명소를 방문했다. 할리우드 스타의 거리라고 불리우는 그라우만의 중국 극장 박보도에 발을 디뎠을 때 그녀는 어떤 예감이 들었다. 내슈빌로 돌아온 뒤 그녀는 아버지에게 언젠가 자신의 이름도 동판에 새겨져 콘크리트 보도에 깔리게 될 거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오프라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3년이 지난 뒤 이제 그녀는 예전의 문제들에서 벗어나 모든 일들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었다. 고등학교에서는 우등생이 되었고 학교 토론팀에서는 스타가 되었다. 선생님들과 동급생들에게는 존경을 얻었고 미인 대회에서는 입상도 했다. 게다가 방과 후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라디오 방송국에서 뉴스 진행자 일도 하고 있었다. 번호는 딸이 이뤄낸 모든 것이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오프라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을 때 그는 그녀가 자신의 곁에서 아직 떠날 준비가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오프라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프라는 아버지의 바람을 존중하면서 내슈빌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흑인 학생들만 다니는 테네시 주립대학에 등록했다. 오프라는 텔레비전과 라디오에 관한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테네시 주립대학에는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없었다. 그래서 대신에 화법과 드라마를 전공했다. 이 시기에는 많은 일들이 곧 온 나라의 대학 캠퍼스 안에서 벌어졌다. 바야흐로 격변의 시기였다.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들은 사회가 그들을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생각했다. 그들 중 수백 명의 학생들은 블랙팬서라는 단체에 참가했다. 그들은 흑인의 의식을 일깨우기를 원했고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투쟁적이고 심지어 극단적인 전술까지도 이용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투쟁 철학은 오프라의 세계관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도 자신의 유산에 자긍심을 느끼고 있었지만 다른 학생들처럼 분노가 느껴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자신이 차별을 경험했던 것처럼 생각되지도 않았다. 그로 인해 그녀는 다른 많은 학생들과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다. 그녀는 이렇게 언급했다. 대학 동급생들은 내게 화를 냈어요. 내가 당시에 투쟁적인 사고를 따르지 않았다고요. 오프라는 드라마학과의 공부에만 신경을 쏟았다. 두고두고 잊지 못할 한 작품에서 그녀는 마틴 루터 킹의 아내 코레타 스콧 킹의 역할을 맡아 연기했다. 대학 신입생 시절에 그녀는 니그로 엘크스 클럽에서 후원하는 미스 블랙 내슈빌 대회에 참가했다. 그녀는 자세나 미모에서 뿐만 아니라 세련되고 극적인 낭독법에서 심사위원들의 표를 얻었다. 그 미인 대회 우승자로서 오프라는 미스 블랙 테네시 대회에 출전하는 자격을 얻었다. 역시 미인 대회 수상자인 다른 흑인 여성 6명도 그 대회에 참가했다. 오프라는 고전적인 아름다움과 밝은 피부색을 가진 다른 경기 참가자들 중 누군가가 수상의 영예를 안을 거라고 확신했다.
이전에 그녀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자라면서 나는 피부색이 밝으면 밝을수록 더 좋다고 생각했어요. 놀랍게도 심사위원들은 오프라에게 표를 던졌다. 보상은 그녀의 대학 교육에 도움이 될 장학금이었다. 오프라는 대학 캠퍼스의 정치적 풍조에는 여전히 관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에 이르는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은 정부 정책에도 일대 변화를 가져왔다. 대학생들이 앞장서 이끌었던 인종소외의 결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교육 현장이나 일터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 일환으로 탄생한 소수계 우대 정책이라는 새로운 정부 정책은 여성을 포함한 소수민족을 고용하는 기업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정부 정책을 지지하게 했다. 오프라는 사회 변혁을 위해 일한 항의자들과 행동을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 행동주의자들의 덕을 보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리뷰는 이 사장만 하고요. 앞서 처음에 읽었던 서문에서도 나온 것처럼 제가 요즘 고르는 책들이 자기 개발서이면서 약간 인물 서적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근데 오프라 윈프리는 대체적으로 자기 일대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게 역시 많네요. 어렸을 때는 너무 못 살았고, 그리고 친척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아이도 임신하고, 어린 시절을 되게 불우하게 겪었는데 나중에는 말 그대로 입지전적인 인물이 됐다라는 건데, 근데 제가 오프라 윈프리 책을 세 권째 보면서 느끼는 건 굉장히 신앙심이 강한 사람 같네요. 기독교적으로 어떠한 내용에서든 하나님에 대한 얼굴이 굉장히 자주 나오고, 모든 부분이 종교적으로 좀 해석되는 부분이 많은데, 저는 어떠한 종교도 잘못됐다고 말하진 않아요. 어떤 종교든 다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회사 일 끝나고 좀 늦게 도착했는데 요즘 좀 잡념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하나 다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길들을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계속 어떤 생각들이 너무 많이 나서 급하게 지금 책을 읽었어요. 잡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하면서도 낭독하면서도 몇 번이고 더듬는 걸 확인했는데, 그래도 자연스럽게 녹음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대로 올리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그 어떤 분들
모든 분들 다 응원합니다. 기운 내세요.